자, 이어서 이제 국회의 예산 심의 절차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국회 이제 예산 심의 절차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예산 심의의 성격, 뭐 이제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비교가 좀 있어요. 435페이지 가보세요. 몇 가지 이제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대통령제하고 의원 내각제가 조금 다르다. 예산 심의가 좀 비교적 엄격하게 진행되는 게 대통령 국가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원 내각제 국가는 어차피 의원들 중에서 장관, 총리가 배출돼가지고 가 있는 거고, 이게 또 국회 다수당 출신들이 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내각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가지고 반대한다!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예? 그럴 필요도 없고, 자중질환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그게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제 국가는 예산심의를 엄격하게 하고, 의원내각제는 예산심의를 엄격하게 못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대통령제 국가는 대통령은 대통령이 의회는 의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특히 여소야대가 되어 있으면 의회가 또 대통령, 나쁘게 말하면 발목 잡기, 좋게 말하면 제대로 된 견제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거를 해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자꾸 끌어내려야 그 야당이 다음번에 기회가 옵니다. 지금 대통령 잘한다 하면은 다음번에 또 정권 저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를 끌어내리려고 되게 열심히 노력하겠죠. 그러니까 공격과 수비가 날카롭게 대립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산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반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의원내각제 국가 같은 경우에는 그럴 이유가 없다니까요. 예. 어차피 여대 야수기 때문에 예산이라고 하는 건 행정부가 던져주면 의회가 이제 형식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다. 대신에 의원내각제 국가는 그럼 견제가 전혀 안 되냐? 결산을 좀 빡세게 본다. 결산을. 자기네들 자체 평가 하듯이 이제 결산을 더 빡세게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는 그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때문에 대통령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힘이 그렇게 크지가 못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리고 의회 의원들의 수준도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조금 더 가야 될 저 목표 지점이 좀 남았죠?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많이 좋아진 건 맞아요. 정말. 뭐든 우리나라는 빠르게 개선되는 거는 다 왕이에요. 그래가지고 개선이 좀 더딘 영역과 좀 빠른 영역이 있기 마련인데, 국회의원의 질도 한 20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지금은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지지 않았나? 실력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보여져요.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그렇고 어떻게 하냐면 대통령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된다고 생각하지 국회에 의존하지 않아요. 그래서 국회가 예산을 크게 좌지우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회가 실력이 좋아가지고 국회의원들이 특히 야당에서 이거를 제대로 지적해주고 조목조목 반박해준다면은 그러면 국회 힘이 점점 강해질 텐데, 아직은 이제 그렇게는 잘 안 되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뭐 그런 수준이고요. 단원제, 양원제. 자, 의회가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데도 있고 두 개로 구성된 데도 있습니다.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들이 많은데 또 우리나라는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심플하죠. 심플한 상황이고요. 양원제다 그랬을 때는 또 하원, 상원의 입장이 달라가지고 상하원이 같이 또 논의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은, 미국 같으면은 상원 하원이 요게 이제 양원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국은요, 하원이 통과시킨 예산안, 사실은 하원도 형식적으로 한다며 통과를, 그걸 갖다 상원이 거부했다? 절차만 있는 거예요. 거부할 이유도 없고 거기도 거부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거부를 했다 치더라도, 상원이 통과를 안 시켜줬다 치더라도 똑같은 안건을 또다시 내면은 상원은 부결을 못 시킵니다, 원래. 그래서 상원은 되게 형식적이고 요식적으로만 있는 거예요. 법안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지연권만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법안도 그렇다는 거예요. 법안도 하원이 통과시킨 거를 상원에서 통과를 안 시키고 거부한다?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된다? 그렇게 했을 때 한 번만 그렇게 할 수 있고, 다시 그걸 재차 하원이 똑같은 요건으로 통과시키면 그건 그냥 통과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어때요? 우리나라는 의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대통령한테 넘기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러면은 요건이 달라지잖아요. 국회에서 과반 출석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해져 버리거든요. 그렇게 가는데 영국의 상원은 그런 역할도 없어요. 그냥 상원이 부결시켰다고 해도 하원이 동일한 요건으로 그냥 일반 의결 정족수로 통과를 다시 한번 시키면은 상원이 비토를 못 합니다.
상원이 무의미해요. 영국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상원이 무의미한데 이게 귀족들 그 모임이에요. 상원이. 그러니까 이게 전통을 지키는 거예요. 얘는 아직도 왕이 있잖아요. 그랑 똑같습니다. 아직도 왕이 있는 거, 형식적으로 왕이 있는 거랑 똑같이 상원이 존재하는 것인데 귀족정의 모습처럼 상원이 있는데 노동당이 지금 오랫동안 집권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노동당의 공약 중에 하나가 상원을 없애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이거 상원을 왜 가지고 있냐. 상원 없애죠. 그런 정도로 상원이 사실은 큰 힘이 없어서 그래요, 원래. 그리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양원제지 않습니까? 양원제인데 하원의 선의권을 인정하면서도 의결의 차를 양원협의회에서 조정하되 결렬되면 하원의 의결이 국회 의결로 확정된다. 이게 약간 중간적이죠? 그러니까 상원이 이제 큰 힘을 또 못 씁니다. 얘네도 상원 중의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중의원 같은 경우가 우선권이 있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위원회 중심주의와 전원 중심주의. 전원 중심주의가 이게 영국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영국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국은 되게 요식적으로 이게 달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한국, 미국, 일본 등은 위원회 중심주의. 일본은 그럼 왜 안 그러냐? 일본은요, 사실 일당제입니다. 일당제. 일당제 아니에요? 이거를 다당제라고 불러줘요. 민주주의에서는 일당제라고 할 수는 없거든. 일당제면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당제다 이러긴 해. 왜냐면 일본은 자민당이 독주를 계속하기 때문에 자민당 독주 속에서 독주한다는 이미지를 지우려고 비슷한 정당하고 연립을 해요. 연립을 하니까 그 다당제가 연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당제다라고 구분을 해주긴 하는데 그런데 사실상 일당 우위제 정도가 됩니다. 얘네는.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독자적으로 막 나간다 이런 이미지를 주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위원회 중심주의로 가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있잖아요. 정권 교체가 자주자주 일어나는 편이에요. 그래도 최근에는 보수당이 너무 이제 좀 오래 가고 있긴 한데 그래도 또 이제 정권 교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내각한테 예산을 맡기는 경우가 되는 거죠. 얘네는 그 전원 중심주의다 이렇게 돼 있고 예산 심의의 법제적 한계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영국은요 증액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의회가 증액을 못해요. 독자적으로는 증액을 못하고 새 비목을 설치를 못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요 의회가 중심이에요. 이거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이죠. 얘네들은 법률주의 그래가지고 의회가 사실상 법률의 형식으로 예산을 주도해서 확정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새롭게 신설하고 증액하고 다 됩니다. 정부가 이제 안을 던져주긴 했을 텐데 그거 깡그리 무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미국은. 근데 일본은 또 이제 중간적으로 새 비목 설치는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이제 증액 수정권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증액은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둘 다 안 된다. 이 조항을 넣은 게 재헌헌법 때부터 이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재헌헌법 때부터. 응? 그래서 그 유진호 박사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사 보다 보면 이름 나오지 않아요? 거기까지는 안 나오나? 유진호 박사까지도 안 나와요? 안 나오는구나. 그런데 이제 유진호 박사가 이거를 이제 저 헌법을 기초하는 거를 책임진 사람인데 이 양반이 이거를 집어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왔나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뿌리가 일본의 메이지 유신 때 헌법에 이게 들어가 있었대요. 근데 오히려 일본은 완화를 시켜놓은 상황이고 우리는 이거를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죠? 걔네들은 의회가 증액을 할 수 있게끔 해놨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분이 원래 경성 제국대학의 최고 천재 이렇게 불렸던 법 전문가로서 최고 천재라고 불릴 정도로 학식이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 또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활동도 좀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한 얘기입니다. 네, 그냥 한 얘기고 이것까지 우리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아무튼 우리나라는 이게 엄격하게 그때부터 재헌헌법 때부터 들어가 있으면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데 이게 권위주의 정부 때는 딱 맞아떨어지는 얘기잖아. 권위주의 정부 때는 의회가 마음대로 못 가불게 만드는 게 필요했을 것이고 지금은 이제 민주주의가 됐잖아요. 민주주의가 되고 보니까 이게 좀 더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함부로 의회가 증액할 수 있게 만들면요 여야가 작당하고 야 니네도 요 지역 예산 가져가고 우리도 지역 예산 가져가자. 여전히 지역주의적인 것이 사라지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영남에도 이런 거 하나 개발 사업하고 호남에도 하나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과도하게 예산이 낭비되고 지역에 선심성 예산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물론 뭐 행정부라고 해가지고 안 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의회한테 맡겨놓으면 의회는 각각 자기네 지역구 챙기려고 되게 노력을 하니까 훨씬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방지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특징이 있고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예산 심의 절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회로 이제 넘어와서 국회 이제 예산 심의 절차입니다. 심의와 이제 확정이죠. 확정인데 이 관련된 절차를 보도록 합니다. 절차를 보도록 하는데요. 이 절차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말이에요. 국회로 이제 제출됐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안이 자 보세요. 이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예산안의 국회 제출부터 한번 다시 연결해 볼까요? 예산안에 국회 제출이 있습니다. 국회 제출이 있기 전에 사실은 이제 국정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국정감사가 요 즈음에 있는 거예요. 국정감사가 왜냐면은 예산안의 국회 제출이 한 9월 2일까지인데 그런데 이제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전에라 그래가지고 8월 달쯤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랬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국정감사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밀릴 수도 있습니다. 정기 기간으로 이렇게 밀릴 수도 있고 아무튼 이제 국정감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산안이 국회 제출된 다음에는 국정감사까지는 끝나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정감사까지 이렇게 끝나야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감사는 원래 예산안 국회 제출 전에 이렇게 이제 마무리 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은 예산안 제출 이후에 국정감사 하는 경우가 사실 현실에서는 더 많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대통령이 국회로 와가지고 시정연설한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다 이거예요.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내년 예산은 이렇게 짰으니 많은 협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뭐 경청하는 거죠. 네.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얘기하면은 주로 경청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뭐 야당 의원들이 또 대통령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고 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미난 그런 거에만 이슈가 돼가지고 문제야 이게. 대통령이 국회에 왔는데 뭐 야당 의원들이 일어나지도 않더라. 뭐 그 다음에 뭐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더라. 뭐 그러다가 심지어 어떤 국회의원은 막 X자 표시도 하고 막 이런 국회의원도 있어요. 지금 뭐 총선 불복한다고 미국 가 있는 분이 예전에 국회의원 할 때는 X도 하고 막 그런 걸 하더라고. 그런 거 뒤에서 막 따라하고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러던데 원래는 이제 우리가 내용에 주목을 좀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그런 것들 재밌으니까 언론에서 그런 걸 많이 다룹니다만은 국민들이 사실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지금 내년에 하겠다는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관심 갖는 거는 이런 거밖에 없다니까요. 총액이 얼마가 들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총액이 들었다. 그러면 이제 욕을 한마디씩 하죠. 이거 국민의 세금 걷어서 한다고 막 쓰는구만. 이렇게. 왜냐면 매년 늘어나기만 했지 줄어든 적은 없어 우리나라 예산이. 그리고 복지국가 지향하면서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장관항, 세항목 중에 기능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요. 국방비가 몇 프로 든대 뭐 라든가 사회복지 예산이 얼마가 들었대 라든가 이런 것들 정도까지는 그래도 관심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뭐 기관별 분류라든가 이런 거 조직별 분류 이런 거 관심 없잖아요 우리. 그런 관심 없어요. 이제 국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러는 것이고 우리 눈에는 그냥 계속 뭐만 보이냐면 그 다음부터 싸우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싸우는 거. 뭐 갖고 싸워 그러면 이슈가 되는 게 한두 개 정도 이슈가 있어요. 예전에 보면 4대강 예산 같은 게 이슈가 크게 됐었고 이명박 정부 때는 박근혜 정부 때는 뭐가 이슈가 됐었냐면 그때는 국정교과서 예산 국정교과서 만든다고 한국사 그래가지고 그 예산 같은 거 가지고 싸우고 국정교과서는 왜 잘못된 거예요? 지금 얘기도 없죠? 그거 되게 전체주의적인 발상이에요. 이게 지났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그때는 얘기하면 좀 정치적 오해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저는 얘기는 했는데. 그런데 정치적 오해가 있어가지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았지만은 그 국정교과서는 권위주의 정부에서만 하는 거예요. 북한 같은 나라. 그런 데서 하는 건 역사관이 어떻게 하나입니까? 역사관은 다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똑같은 현상을 놓고도 그걸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관점이 들어가야지. 그걸 국가가 제시해준다. 완전 국뽕, 그 뽕 맞는 거예요, 진짜. 그러는 거죠. 예? 네.
아, 그게 이제 과도해지면은 이제 막, 김일성 나뭇잎 타고 다니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게 국정교과서가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어떤 특정 정파의 입장이 권력을 특히 잡고 있는 정파의 입장이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팩트는 팩트대로 우리가 잘 연구해서 살려놓고 그걸 해석하는 건 다양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관점이. 그러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신문고 이런 거는 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뭐 별거라고. 그거 잘 활용이나 됐어? 그런 것도 아니야. 근데 요즘에 보면 그게 이제 민주주의에서의 참여하고 약간 좀 맞닿으니까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관점으로 과거 역사를 보는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의 시스템이 바뀌거나 우리의 관점이 좀 달라지면은 또 이제 과거 역사 사실에 대해서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것인데 이거를 하나의 맥락으로 주는 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 세력이 그때 집권하고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걱정했잖아요.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 초등생한테 물어봤더니 다 북침이라고 대답한 애가 거의 한 60%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애들을 이런 식으로 저 진보 정권이 잡고 있는 동안 이 친북적인 걸 해가지고 애들이 잘못된 왜곡된 걸 했다. 그래서 사실 이상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초등학생이 그렇게 생각할 걸 알아봤더니 애들은 북한이 침략했다 줄임말로 북침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을 향해서 남침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생각은 똑같은 거라는데 그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북한이 침략해서 북침 이렇게 한 건데 그걸 너무 또 이제 걱정을 하셔가지고 대통령이 그때 불같이 화를 내고 그러면서 이제 그랬었고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또 그 전에 근현대사에 이명박 정부 때부터 교학사 교과서 문제, 교학서 교과서가 그때 근현대사 교과서가 좀 조금 진보적인 색깔이 좀 있었지.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국무회의 때 그 출판사는 나라가 무섭지도 않다더니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래가지고 교학사가 그 다음에는요 완전 그 보수도 그런 보수가 없을 정도로 거의 국정교과서 수준으로 바뀌어 막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바뀌고 금성교과서였나 그때는 그랬나 보다. 금성교과서 교학사 아무튼 이런 게 좀 교과서에서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막 이제 그때는 금성교과서였나 보다.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채택이 많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수 정권에서 걱정을 많이 했지. 예. 걱정하는 거에 그 순수한 마음이야. 뭐 그게 잘못됐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솔루션이 방법이 국정교과서 간 것은 조금 이제 지나고 얘기지만은 그때 해프닝 비슷한 거가 됐죠. 실제로 실현도 안 됐고 그러긴 했는데 그걸 예산으로 그때는 막 넣었단 말이에요. 국정교과서 개발한다고 연구진도 모으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때 이제 예산 가지고 엄청 싸웠어요. 엄청 싸웠어. 엄청 싸우고 그랬고 문재인 정부 와서 예산 뭐 가지고 싸우나? 공무원 증원 예산 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싸웠죠. 그게 좀 이슈가 많이 됐네. 그러니까 이렇게 몇 가지 그 중에 이슈가 되는 거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요. 관심을 갖지만은 그렇지만은 나머지 관심이 별로 없어. 여기 좀 문제입니다. 이 제일 중요한 건데 관심이 없어. 이거는 뭐랑 비슷한 현상이냐면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저는 주식 투자에 관심이 크게 없어서 뭐예요? 응?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공부는 책을 많이 읽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재무제표 관련된 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그게 나와요. 회계사가 있잖아요. 주식 투자를 해도 재무제표를 제대로 안 보고 투자를 하는 성향이 있대 우리나라. 재무제표를 안 보고 여기가 적자 기업인데도 그냥 여기 뭐 이슈가 좋은 게 있으면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맨날 그거 있잖아요. 뭐 테마주. 그래가지고 누구 관련주 뭐 해가지고 뭐 그게 뜬다. 거기 이거 투기성인 거예요. 그 회사가 알짜냐 아니냐를 보지 않고 그냥 이제 그죠? 이슈를 쫓아다니는 거지.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정책 지지를 보낼 거냐 말 거냐 하면서 재무제표를 안 보는 거야. 일종의 이제 정부가 어디다 어떻게 돈을 쓰고 있구나를 국민이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이래놓고 맨날 내 혈세 쓴다고 뭐라고 말하죠. 돈을 쓰더라도 잘 쓰고 이것이 국민들한테 돌아올 수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러면 소득 재분배까지 이루어지면서 막 돌아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될 필요는 있겠다라는 공익 광고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시정연설, 요거까지 이제 끝나고 나면, 요 다음부터 이제 국회가 제대로 이제 심의 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심의 절차에 들어가는데, 심의 절차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소관 상임위원회 있잖아요. 소관 상임위원회가 뭘 하냐면 예비 심사를 해요. 예비 심사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적용되는 게 이제 중요한 게 이런 게 있죠. 자기네가 커버하는 부처, 각 상임위원회별로 거기에 예산을 보는데, 그런데 그때 깎는 거는 맘대로다. 깎는 거는 막 칼질하는 거는 막 팍팍 하면 돼. 대신에 이제 여야 의원들이 맞붙어 있으니까 여야 의원 간에 이제 협의가 돼야 되겠죠. 이제 그런데 아무튼 국회에서 팍팍 깎는 건 된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세비봉을 설치하거나 증액을 하려면 행정부하고 협의해서 늘려야 돼요. 여기 과정에서도. 아무튼 여기서 이제 그래서 논의가 끝났어. 그러면은 이 예비심사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이거를 어디다 넘기냐면은요, 이거를 갖다가 예결특위로 넘기는 겁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고 예결특위에서 이것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는 거예요. 예결특위가 이에 대한 종합심사를 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종합심사. 이래가지고 다 모아내서 하는 거죠. 우리나라 상임위원회가 17 플러스 1 이렇게 있을걸요. 17개가 이제 소관상임위원회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예결특위. 예결특위가 아까 상설화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17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아무튼 저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걸 다 모으는 게 이제 예결특위입니다. 그래갖고 종합적으로 이제 심사를 해보는 건데, 여기서도 이래요. 여기서도 깎는 건 맘대로야. 그런데 상임위원회가 깎은 예산을 예결특위가 부활시키려고 그래. 그러면은 그때는 상임위원회 동의를 구해야 돼요. 지네 마음대로 못해. 알겠죠? 상임위원회가 깎은 거를 막 여기서 막 늘리고 그러면은 그럼 갈등 요인도 되고요. 여기 의원들은 다 대등합니다. 대등하기 때문에 여기 의원들이 가가지고 막 따질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근데 그래도 합법적인 권력으로 여기 예결특위에다가 그런 권한을 줬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상임위원회 동의를 구해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전 단계에서 이제 깎은 것을 늘리거나 할 때는 반드시 앞전 단계 동의를 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우리 예산제도, 심의제도의 특징이라고 받으시면 되고, 여기다 의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 의결해서 통과를 시키면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 과정은 어디로 넘어갑니까? 확정은 이제 여기 본회의에서 하는 거예요. 본회의라고 하는 것은 300명 의원 다 모이는 겁니다. 뭐 300명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중간에 뭐 사임한 사람도 있고 잘린 사람도 있고 뭐 있으니까. 그러면 아무튼 전체 제적의원에 과반 출석을 해야 되고요. 과반 출석에 출석원 과반 찬성을 통해 가지고서 이게 이제 본회의에서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언제까지냐가 중요해요. 아까 이제 예산안의 국회 제출은 다시 한번 또 반복합니다. 헌법상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이렇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국가재정법상으로는 이제 국가재정법 법률인데, 국가재정법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정립된 법률이에요.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었던 회계 예산 제도를요 합친 거예요. 국가재정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안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국가재정법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120일 전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재정법에서 확정되는 시점을 따로 이제 새로운 어떤 그 내용을 정하고 있지는 않고, 요거는 그냥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걸 그대로 따릅니다. 헌법상에 요 30일 전까지죠. 30일 전까지인데, 이거 기간 어긴다고 그렇게 국민들이 욕을 많이 했어요. 맨날 니네 쌈박질 안 하고 그 기간 어긴다. 그러니까 국민들 관심이 어디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싸우냐 안 싸우냐가 관심이 있어. 내용이 뭐냐, 이거 가지고 관심이 없다 보니까 뭘 가지고 다투는지를 아까 몇 가지 사례 말씀드렸던 그 정도의 이슈 빼고는 관심 별로 없어요. 그래갖고 왜 합의가 안 되는지를 그거를 잘 들여다보진 않고 날짜 어긴다고 여야 싸잡아서 욕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담이 생겼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요 국회법을 개정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12월 2일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지금까지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국회의장이 본회의에다 그냥 상정하게 만들어놨어요. 단 여야가 합의하면 기간을 좀 미룰 수 있다, 이런 단서는 달았지만 그날이 되면 이제 부의하도록 국회의장이 야 안되겠다, 지금까지 논의 결과만 갖고 와, 이래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면 좀 우려되는 것도 있어요. 어떤 게 우려돼요? 그러면 정부가 낸 거 중에 여야가 막 공방 펼치다가 논의가 안 끝났어. 그러면 그냥 논의 안 됐으니까 그냥 정부 안대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 이제 여기에서 논의한 결과는 있겠지. 여기서 논의한 결과. 근데 여기서도 제대로 저 합의가 안 된 게 여기로 그냥 어영부영 넘어왔다가 여기서도 막 그냥 넘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 우려는 좀 있어요. 이 논쟁을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한 것인지, 이 날짜에 통과시키는 게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중헌디의 이제 문제인데, 국민 여론이 워낙 이 날짜 어기는 것에 왜 니들은 헌법 조항을 어기냐? 이렇게 이제 접근하기 때문에 국회법을 바꿔서 이 날짜가 되면 부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의해도 싸움이 늘 끝나서 꼭 한 며칠씩은 딜레이 돼요. 그러니까 의장이 야당이 요구하면 들어줍니다, 한번. 그러면 내가 한 이틀 정도 시간 줄 테니까 입장 정리해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하고 뭐 하다가 며칠 기다려주다가 더 이상 못 기다린다고 통과시켜버려요. 이렇게 이제 요즘엔 하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그 국회법 개정이 있기 전에는 이 조항을 어길 때 쭉 가요, 그냥. 쭉 가가지고 언제까지 가요? 쭉 가가지고 12월 말까지 보통 가. 12월 말까지 가가지고 그 즈음에 이제 통과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즈음에 통과를 시켜버리면 헌법은 위반이 됐지만은 헌법에서 근데 이거를 뭐 안 지켰다고 그래서 심각하게 문제 제기라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은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장치들도 만들어놨잖아요. 준예산 같은 거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던. 그래서 이걸 뭐 어긴다고 해서 그것이 누가 처벌받거나 이래야 될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국회는 12월 달까지만 통과시키면 된다는 인식이 있기는 있었죠. 좀 딜레이가 거의 됐죠. 거의 많이 됐다. 그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헌법상 30일 전까지 통과시키는 규정을 요즘에는 좀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긴 하다. 요 규정들 빨간색으로 쓴 요 규정들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날짜 규정이니까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되는 것이다. 국회에서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시정연설, 그리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심사, 그리고 본회 의결까지 이렇게 나와 있다 라고 받으시면 됩니다. 그게 437페이지에 다시 한번 정리가 되는데 이건 되게 디테일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아실 필요는 사실은 없고, 이 자료는 어디서 난 거냐? 이거는 국회에 들어가서 퍼온 겁니다. 그냥 퍼온 자료여가지고 좀 이제 자세히 나와 있을 거예요. 자세히 나와 있을 텐데 저 정도 판서해드린 정도 아시면 거의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집행입니다. 여기까지 됐으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집행이죠. 집행으로 가는 거예요. 집행으로 간다. 그래서 여기는 이 예산의 집행 이렇게 가고요. 집행을 담당하는 것은 또 이제 행정부입니다. 예산의 집행은 주로 행정부가 담당을 하는데, 행정부의 예산관장기관이 어디였어요? 예산관장기관이 기재부였고, 그 기재부는 또 하나의 기능이 국고수지에 대한 총괄 기능을 또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인데 여기 기재부가 중심이 돼요. 기재부가 또 중심이 되는데요. 집행에서는 두 가지 원칙을 우리가 또 지켜줘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여기서 이제 통제가 필요하고요. 통제를 통해서 이제 민주성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신축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신축성을 확보해서 효율성, 능률성을 도모해야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두 가지의 가치를 동시에 달성해야 됩니다. 통제다 그랬을 때는 정해진 데에다가 그대로 써야 되는 것이겠죠. 정해진 대로 그대로 써야 되는데, 이 통제다 그랬을 때 대표적인 게 배정과 재배정이 있어요. 배정과 재배정이 있다. 어떻게 나눠지는 것이냐? 배정이다 그랬을 때에는요, 배정은 요거는 이제 기재부가 중앙관서에 돈을 넘겨주는 것이고요. 중앙관서. 그 다음에 재배정이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중앙관서가 자기네 받은 돈을요, 이걸 갖다가 소속기관한테 이제 또 내려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요건 재배정이라고 합니다. 요게 재배정, 여기가 배정,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걸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얘를 갖다가 분기별로 해버려요. 분기별. 예, 요거를요 한 큐에 안 줍니다. 한 큐에 안 주고 요거는 이제 분기별로 한다. 분기 알죠?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나눠주는 거예요. 왜 3개월에 한 번씩 나눠주냐? 3개월에 한 번씩 나눠주는 이유는
배째라에 당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배째라. 자, 자식한테 용돈을 줬는데, 주에 2만 원이야. 이랬는데, 얘가, 차라리 1년치를 달라. 그게 엄마도 편하지 않냐. 그래서 1년치를 계산해 봤어. 그러면 52주니까 얼마요? 104만 원이야? 2만 원이면? 104만 원 함께 줬어. 1년치 잘 살아라. 그랬더니 이게 한 6개월 지났더니, 엄마, 사실은요, 돈이 없어서 제가 요즘에 걸어 다녀요. 야, 너 104만 원이나 다 줬는데 뭐해? 아니,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새끼 너 책임지고 그냥 걸어 다녀. 밥은 어떻게 하죠? 굶어. 6개월 동안 점심 먹지 말고 굶어.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면 이 뚜껑 열리고 막 빡은 받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최소한의 건 줘야지, 어떻게 해. 짜증나지만, 이거 뭔지 알아요? 이런 상황이 정부라고 안 올 것 같아요? 정부도 옵니다. 의무 지출해야 될 비용도 있는데, 그거 딴 데다 써버리고, 아니면은 팍팍 써버리고, 아껴서 안 쓰고, 나중에 좀 부족하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돈 더 줘야지, 어떻게 해. 문책은 나중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책도 혼자 잘못하면 문책이 가능한데, 전체 분위기가 그러면은 문책 가기도 어려워지거든, 나중에. 그래서 그런 거를 막으려면은 안 되겠다. 이거를 끊어서 주자, 끊어서. 그래갖고 분기별로 주는 거예요, 분기별로. 그래서 통제가 되는 거예요. 분기별로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 말고도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총사업비 관리제도. 추가해서 보면 통제수단으로 총사업비 관리제도. 이게 완성에 2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요.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관리를 해야 돼요. 네, 그런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같은 게 있죠.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이런 것들도 예산을 낭비하지 말라고 하는 통제수단인데, 물론 이런 것들은 뭐 그때그때 돈 받아 쓰는 거랑 직접 관련이 없을 수는 있지만, 어쨌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예산 통제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고, 신축성 확보수단은 여러 가지예요. 여기 보니까 2월도 있었고요. 2월. 그 다음에 2용도 있었죠. 기억나시죠? 2용이 뭔지? 전용 이런 거 있었죠. 2월, 2용, 전용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2월, 2용, 전용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이게 아까 채무부담행위 같은 거 있잖아요. 국고 채무부담행위. 이런 것도 여러 해에 걸쳐서 막 하게 만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비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 해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것도 일종의 신축성 확보수단이에요. 단년도로 딱 묶어두지 않고 신축성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수입 대체 경비. 기억나죠? 이것도? 수입 대체 경비. 이런 것도 있고요. 신축성 확보수단으로. 그리고 또 뭐 많아요. 여러 가지로. 뭐 이를테면은 있잖아요. 또 대통령의 뭐 재정상의 긴급 명령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장 입장으로 가보면은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거를 있잖아요. 먼저 선결해가지고 결정해서 하고 나중에 가서 이제 의회 동의 승인을 받는다. 그래서 선결 처분이란 말도 씁니다.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세계 잉여금 같은 거를 갖다가 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대출납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또 외국의 차관을 얻어다가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쓰라고 또 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등등 해가지고 있잖아요. 신축성 확보 수단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확장해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신축성 확보 수단에 요거는 하나 써야 되겠다. 또 그 다음에 예비비 있잖아요. 예비비 제도 같은 것도 있습니다. 예비비는 비상금 쪽으로 주는 거니까요. 비상금 쪽으로 주는 거니까 저거 가지고서 꼭 필요한데, 갑자기 급작스럽게 필요한데, 근데 국회의 동의를 구할 정도까지 못 될 때, 그럴 때 이제 하고요. 국회 동의를 구해야 될 정도로 큰 사안이 터지면 그때는 예비비로 안 쓰고 추가 경정 예산 이걸 짜서 쓰게 되겠죠. 이런 것들 등등 해가지고 이게 다 신축성 확보 수단이에요. 하다 보면은 융통성을 확보해야 될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 연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예산의 집행으로 와서 한번 우리 교재에 있는 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438페이지에 예산 집행상 재정 통제 방안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이 나와 있고요. 지출 원인행위 통제를 시당초부터 하기도 하고요. 내부 통제 같은 걸 하기도 하고 정원과 보수에 대한 통제가 또 있습니다. 정원과 보수의 통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정원과 관련해서 또 보수와 관련해서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인사행정론 시간에 공부했던 것 중에 총액 인건비 제도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총액 인건비제? 그런 걸 도입해가지고, 이제 정원과 보수를 통제를 하면서 사실은 근데 그전에는 더 강력하게 통제를 했고, 이걸 갖다 좀 융통성을 줘서 총액 인건비제를 하는데, 아무튼 현행 제도에서도 그것도 함부로 정원을 늘리거나, 그죠? 함부로 보수를 조정하거나 이럴 수 없도록 합니다. 보수 기준은 또 인사혁신처가 관장하잖아. 여러분 이런 데들을 교차 기능 조직이라 그래요. 용어가. 교차 기능 조직이 뭐냐면 그 앞에서 조직론에 좀 있었을 텐데 여러분 지금 까먹어서 그렇고 교차 기능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이제 중앙행정기관을 교차 기능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기재부 같은 데가 돈 문제를 가지고 교차 기능 조직이고 그 다음에 인사혁신처가 인사 문제를 가지고 교차 기능 조직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행안부가 조직 문제를 가지고 교차 기능 조직이고 뭐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달청 같은 데도 조달 업무를 여기를 통해서 하게 하니까 그것도 교차 기능 조직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재부와 행안부가 조직과 보수 뭐 또 인사혁신처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조직과 보수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죠. 내부 통제를 하고요. 또 정원과 보수 통제도 하고요. 국고 채무 부담 행위의 통제도 합니다. 이런 것들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총사표 관리 제도나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지출 원인 행위 같은 것들을 좀 통제하도록 하는 거죠. 중앙에서 좀 컨트롤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방만하게 이제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예산 집행상 신축성의 유지 방안이 있습니다. 신축성 유지 방안이 있는데 예산의 이용과 전용이 있고요. 이체가 있습니다. 이체가 있고 그 다음에 예산 성과금, 예산의 2월 예비비 뭐 이런 게 지금 이제 나와 있어요. 그죠? 다 이제 공부했던 것들이고요. 다 알고 있는 것들이죠. 예비비에서 좀 이제 봐야 될 게 있긴 합니다. 예비비에서 보면은 그 계산 금액 있죠. 그러니까 액수는 전에 미리 확정을 해줘요. 액수는 확정을 해주고 어디다 써라 용처를 정하지 않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상금이 되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비상금이 되는 것인데 이게 있잖아요. 액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액수를 어떻게 계산해 보니까 일반 회계 있잖아요. 일반 회계 총액의 100분의 1 이내 범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산 액수다 그랬을 때는 일반 회계랑 특별 회계를 합친 금액이라고 그랬잖아요. 기금 빼고 맞아요? 기금 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친 것 중에서 거기서 특별회계 빼고 일반회계 액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일반회계 총액의 100분의 1 이하 범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예비비를 책정을 합니다. 예비비를 이렇게 책정을 하는데 거기 보면은 있잖아요. 예산 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 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별도로 세입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나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는 사용 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여러분 예비비로 인건비 충당하면 안 됩니다. 그럼 예비비 주면 어떻게 쓰겠어요? 지들끼리 뿜빠이 나눠서 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갖고 보수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줘버리면 그러면은 이게 노가 없어지는 돈이 돼요. 보수를 올리고 싶으면은 그걸 세입세출 예산에 그대로 반영해야지. 이 예비비 비상 나라의 비상한 시국에서 꼭 필요할 때 딱 써라. 긴급하게 써라. 이렇게 주는 건데 이걸 갖다가 함부로 인건비 올리는 데나 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되고요. 넘어가 볼까요? 또 예비비 용도 제한 사유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의회에서 부결된 용도. 의회에서 이건 안 돼. 여기다 쓰는 건 안 돼. 뭐 예를 들어서 국정 교과서 그때는 통과가 됐지만 아무튼 예를 들어 국정 교과서 이거 만드는데 예산 못 줘! 이러고 부결됐는데 예비비를 갖다 쓱 썼다. 안 되는, 이거 매기는 거 아닙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잖아,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또 국회 사전의견 원칙에 입각해 봤을 때도 전혀
물론 예비비가 그 예외이긴 한데, 사전의결 예외인데, 아무리 예외여도 그렇지, 국회가 부결시킨 것을 능동적으로 그걸 찾아서 쓴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그러죠. 공무원, 더 뽑으려고 예산 더 달라. 못 준다! 국회에서 깎였는데 그걸 갖다가 그래도 예비비로 써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디다 쓰면 안 되냐면은, 또 있잖아요. 국회 개회 중에 거액의 지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 개회 중 거액의 지출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회가 열려 있으면은, 있잖아요. 열릴 수 있고 열려 있으면 거액의 지출은 뭐로 하라는 거예요? 추가 경정 예산으로 하라고요. 그거는. 왜 예비비로 그냥 쓱 갖다 쓰냐고. 추가 경정 예산을 하라고, 요거는. 비상금은 가급적 좀 남겨놓는 게, 좀 좋지 않습니까? 남겨놓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발생한 사유, 이건 왜 안 돼요? 왜 안 될까?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발생한 사유가 있으면 그것도 세입세출 예산에 넣어갖고 국회에 논의를 한번 거쳐야지. 조용히 감춰놨다가 그랬다가 예비비 나오면 예비비로 그냥 쓱 쓴다. 국회에서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통제를 너무 얍삽하게 비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예비비의 용도 제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 라고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비비에 대한 관리자는 기재부 장관이고요. 이거 쓰려고 하면은 이거 뭐 기재부 장관이 주도하되 국무회의도 거치고 막 이래가지고 써야 돼요. 그렇게 쓰고 나중에 가서 이걸 국회 사전의결을 안 받았잖아요. 어디다 쓰라고 하는 걸. 예비비는 비상금이니까 사전의결 안 받았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나중에 이제 국회에 결산을 본 결과를 이걸 갖다가 국회로 제출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집행을 하고 그 다음 연도에 5월 30일까지 내야 되는데 그 날짜까지 예비비 지출 내역서도 같이 내야 돼요. 그래서 국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비비 잘 썼네, 잘 못 썼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는 것까지를 이제 절차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5월 30일이래요. 이때가 이제 결산 다 봐서 국회로 결산안을 내야 되는 게 5월 31일까지거든요. 그래가지고 5월 30일을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계속비가 나왔는데요. 계속비. 요거는 완성의 수년도를 위한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에서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 의결을 얻어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경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요게 바로 이제 계속비인 것인데 이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정해지면은 쭉 가는 거예요. 다시 논의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비의 연한을 보면 5년, 10년 이렇게 되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계속비도 2월이 가능합니다. 2월 할 때, 우리가 2월 할 때 명시 2월, 그리고 사고 2월 이런 종류만 나눠서 봤지만은 여기는 이제 계속비도 2월이 된다. 계속비 2월. 이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국고채무 부담행위가 있습니다. 이건 계속비랑 좀 비교해서 보시면 된다 그랬죠. 사실은 하는 형식은 거의 비슷한 건데, 그 안에 채워지는 내용이 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산의 긴급 배정이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기재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긴급 배정이라고 하는 것은 12월 달에 예산안이 통과가 됐어요. 근데 내년도부터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월 달이 된 다음부터. 그런데 지금 급해. 그래서 12월 달이지만은 긴급 배정을 통해서 먼저 땡겨가지고 이걸 지출하도록 한다. 이런 것도 가능하긴 하다. 이런 거예요. 원래 그래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남은 돈 있잖아요. 남은 돈을 다음 연도에도 지출하기도 하죠. 우리 사고 2월 같은 거가 그런 거잖아요. 남은 돈을 다음 연도에도 지출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연말에 우리 보도블록 깔고 뭐 이런 것도 지방 예산에서는 그런 장면들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무튼 그 해에 다 쓰려고 하지만은 잘 안 됐을 때는 내년도에 쓰기도 하고 관연도 예산을 지출하는 거죠. 관연도 예산을 지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연도 예산을 땡겨서 이렇게 긴급 배정해가지고 쓰기도 하고 이런 이제 신축성 확보 수단들을 다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봐두시고 이제 결산으로 가는 것은 잠깐 쉬었다가 또 봐야 되겠네요. 시간이 또 그만큼 갔네요. 자, 그래서 이제 국회 절차 그리고 이제 집행까지 이렇게 이제 살펴봤고 요 얘기는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있잖아요. 결산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얘기나 하나 합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정해진 대로 안 쓰면 어떻게 돼요? 한정성의 원칙 있잖아요. 질적 한정성의 원칙, 또 양적 한정성의 원칙. 그래서 정해진 대로 써있는데 그렇게 안 쓰고 마음대로 썼어. 그러면은 그 지출된 것은 효력이 사라집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국민을 향해서 쓴 예산은 효력이 사라질 수는 없죠. 효력이 사라질 수는 없는데, 그런데 관련자는 문책을 당하겠죠. 그렇게 쓴 사람은. 그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국민한테 지출한 것을 갖다 회수합니까? 그건 안 됩니다. 어차피 안 될 일이지만은 결산을 통해서 그걸 따져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은 그것은 이제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 절차가 다 마무리돼야 그래야지 그 책임도 이제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 과정을 이제 지금부터 보도록 할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